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손가락, 거기 찍힌 무늬가 대체 왜 있는 건지 과학자들도 모른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인류가 화성에 로봇을 보내고 원자를 쪼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정작 내 손끝에 있는 줄무늬가 뭐 하는 건지도 확실히 모른다니까요. 오늘은 최첨단 과학도 두 손 들게 만드는 미스터리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하게 될 것들만 골라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매일 보지만 이유는 모르는 지문의 존재 목적. 가장 가까운 미스터리부터 시작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끝에 있는 지문 말입니다. 지문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손가락 끝에 있는 독특한 무늬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범죄 수사할 때 쓰고 전자기기 비밀번호를 대신해서 쓰기도 하죠. 근데 지문이 왜 있는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세요? 놀랍게도 과학자들도 확실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일 때 양수의 압력과 손가락 성장 속도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 독특한 패턴이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다릅니다. 유전자가 똑같아도 양수 속 환경이 미세하게 다르니까요. 근데 문제는 목적이에요. 왜 인간의 손가락에 이런 무늬가 진화적으로 발달했느냐는 거죠. 가장 유력한 가설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립력 향상설입니다. 타이어 트레드처럼 지문의 골이 물체를 잡을 때 마찰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증거도 있고 직관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촉각 향상설인데요. 지문의 돌기들이 진동을 잘 감지해서 촉감을 예민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증거가 있어요. 문제는 둘 중 어느 게 진짜 목적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직 확정을 못 지었다는 거예요. 수십만 년간 진화해온 인간의 몸인데 손가락 끝 무늬 하나 제대로 설명 못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죠. 매일 쓰는 스마트폰 지문 인식보다 그 지문 자체의 존재 이유가 더 미스터리라니까요. 어쩌면 지문은 그립력과 촉각 둘 다를 위한 다목적 기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생각 못한 세 번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 최악의 난제, 알츠하이머의 원인. 손끝의 무늬만큼이나 우리 몸 깊숙한 곳, 뇌 속에도 거대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흔히 치매랑 혼동하시는데요. 치매는 증상이고 알츠하이머는 그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 중 하나예요. 전체 치매 환자의 60에서 70%가 알츠하이머로 인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보면 특징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뇌에 쌓이는 것과 타우 단백질이 엉켜서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알츠하이머의 핵심 생물학적 표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아직도 논쟁 중이라는 겁니다. 제약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약을 개발했어요. 플라크가 원인이니까 없애면 낫겠지 하는 논리였죠. 근데 결과가 실망스러웠습니다. 플라크는 제거됐는데 인지 기능은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알츠하이머의 진짜 원인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다른 원인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믿어왔던 이론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알려진 건 나이, 유전,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정도예요. 오래 흡연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유전적 소인이 있으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완벽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에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부검하면 말 그대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어서 뇌 조직이 사라진 거예요. 이 잔인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는 게 안타깝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앓고 있고 고령화로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확실한 치료법도 예방법도 없다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믿음이 만드는 마법, 플라시보 효과. 뇌가 무너져가는 알츠하이머와 반대로 뇌가 생각만으로 몸을 낫게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신약 개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새로 만든 약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짜 약이랑 비교해야 하거든요. 실험 참가자 절반한테는 진짜 약을 주고 나머지 절반한테는 그냥 설탕 덩어리를 줍니다. 근데 양쪽 다 자기가 진짜 약을 받았다고 믿게 만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설탕 덩어리 먹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증상이 호전됐다고 보고합니다. 아무 성분도 없는 가짜 약인데 진짜로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의 핵심인데요. 문제는 이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신약이 효과를 증명하려면 플라시보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장약 실험에서 가짜 약 먹은 그룹의 40%가 좋아졌다고 하면 진짜 약은 최소 50%에서 60%는 효과를 봐야 승인이 나요.
가짜 약이 이미 그 정도 효과를 내버리니까요. 수십 년간 연구해왔는데도 플라시보 효과가 정확히 왜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뇌에서 엔돌핀 같은 화학물질이 기대감만으로도 분비된다는 건데 이것도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에요. 몸이 나을 거라고 믿으면 진짜로 몸이 낫는다니 이게 과학인지 마법인지 헷갈릴 지경이죠. 더 흥미로운 건 역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 진짜로 부작용이 생겨요. 가짜 약인데도요. 인간의 뇌가 몸에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정신과 육체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대 의학의 기초가 되는 이중맹검 실험 자체가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정작 그 플라시보가 왜 작동하는지는 모른다니 좀 아이러니하죠. 1000km의 여정, 동물의 내비게이션. 인간의 뇌가 믿음으로 몸을 고친다면 동물의 뇌는 정교한 GPS 역할을 합니다.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철새, 고래, 바다 거북, 심지어 나비까지 대륙을 횡단하는데요. 이 녀석들이 어떻게 길을 찾는지 우리는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동하는지는 알아요. 먹이 찾으러, 번식하러, 추운 겨울 피하러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가느냐는 겁니다. 모나크 나비가 있는데요. 이 나비는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무려 4,000km를 날아갑니다. GPS도 없이요. 심지어 이 여정을 완주하는 나비는 출발한 나비의 손잡벌이에요. 중간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데도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간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비둘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비둘기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그네토 리셉션이라고 하는 능력인데 솔직히 어떻게 발견했는지가 더 궁금하긴 합니다. 비둘기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을 텐데요. 아무튼 이 자기장 감지 능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추정하는데요.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장은 대략적인 방향만 알려주지 구체적인 목적지 주소를 알려주진 않거든요. 바다거북은 태어난 해변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오는데 이 정밀한 귀소 본능을 자기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별자리를 읽는다고도 하고 냄새를 따라간다고도 하고 지형지물을 기억한다고도 하는데요. 이 모든 가설을 합쳐도 동물 이동의 정확성을 완벽하게 설명하진 못해요. 인간은 구글 맵 켜놓고도 길 읽는데 나비는 아무것도 없이 4,000km를 정확히 날아간다는 거 좀 창피하긴 하죠.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감각기관이 동물들한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자연의 신호체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달 표면보다 낯선 곳, 심해 트와일라이트 존. 동물들이 누비는 육지와 하늘만큼 미스터리한 곳이 바로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불리는 해역인데요. 수심 200m에서 1000m 사이를 말해요. 왜 트와일라이트 존이냐면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광합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둡지만 완전히 깜깜한 건 아닌 그 애매한 영역이에요. 이 구역이 지구에서 가장 덜 탐사된 곳 중 하나입니다. 달 표면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수압이 어마어마해서 일반 장비로는 버티질 못하고요. 어둡고 넓고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랑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니까 연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와일라이트 존에 사는 물고기 수가 지구상의 다른 모든 물고기를 합친 것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바다 물고기 전부를 합쳐도 이 어두운 심해에 사는 녀석들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생물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 발광 능력을 가진 물고기들이 많은데요. 너무 어두우니까 직접 조명을 만들어버린 거죠. 랜턴피쉬라는 물고기가 대표적인데 이름부터 등불 물고기잖아요. 심해 해파리들은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기괴하게 생겼고요. 일부는 무성생식으로 자기 복제를 해버립니다. 트와일라이트 존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어요. 해양 생태계가 탄소를 저장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트와일라이트 존의 생물들이 탄소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아야 기후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영역을 충분히 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구 기후의 열쇠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두운 바닷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령처럼 나타나는 빛, 구형 번개. 깊은 바다에 기괴한 생물이 있다면 하늘에는 유령 같은 번개가 있습니다. 바로 구형 번개, 볼 라이트닝이라고도 하는데요. 눈으로 직접 보면 귀신인 줄 알 것 같은 현상이에요. 이름 그대로 공 모양의 번개예요. 천둥 치는 날 갑자기 공중에 빛나는 구체가 나타나서 둥둥 떠다니다가 사라지거나 폭발하는 현상인데요. 1600년대부터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유황 냄새가 나고 악마의 소행 같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시대를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구형 번개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크기가 들쭉날쭉합니다. 구슬만한 것부터 축구공보다 큰 것까지 있고요. 색깔도 흰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까지 다양해요. 행동 양식도 예측 불가인데요. 몇 초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몇 분간 떠다니기도 합니다.
벽이나 창문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조용히 사라지기도 하는데 어떤 건 굉음과 함께 폭발해버려요. 벨라루스 기차역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는데 번개공이 철로 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게 찍혔거든요. 댓글에 보면 처음 봤을 때 천사인 줄 알았다, 유령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과학자들이 구형 번개를 연구하고 싶어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너무 드물어서 실험실에서 재현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걸 우연히 관측해야 하는데 그때 마침 측정 장비를 갖춘 과학자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재 나와 있는 가설들은 플라즈마 현상이다, 공기 중에 불타는 입자가 뭉친 거다, 전자기장이 특이하게 형성된 거다 등등인데요.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번개 하나 제대로 설명 못한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죠. 뇌 없는 설계자, 점균류의 지능.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남겨뒀어요. 뇌도 없고 신경도 없는데 미로를 풀어버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점균류예요. 학명으로는 피사룸 폴리세팔룸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곰팡이 같고 생긴 건 젤리 같은데 사실 곰팡이도 아니고 세균도 아닌 원생 생물이에요. 근데 진짜 미친 부분은 이게 단세포 생물이라는 겁니다. 세포 하나짜리 생명체가 문제를 풀고 기억을 하고 심지어 학습까지 한다니까요. 과학자들이 이 점균류한테 미로 실험을 시켰는데요. 미로 입구에 점균류를 놓고 출구에 먹이를 뒀더니 이 녀석이 온 몸을 미로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찾는 순간 나머지 경우는 다 수축시키고 최단 경로만 딱 남겨놓더라고요. 미로를 역설계한 겁니다. 더 놀라운 실험도 있었는데 일본 연구진이 도쿄 지하철 노선도를 점균류한테 맡겨봤어요. 도쿄 주요 도시들 위치에 먹이를 뿌려놓고 점균류가 어떻게 연결하는지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실제 도쿄 지하철 노선과 거의 똑같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최적화한 교통망을 뇌 없는 점액질이 며칠 만에 재현해버린 거죠. 이쯤 되면 좀 무섭지 않나요? 게다가 점균류는 기억력도 있어서 한번 겪은 환경 변화를 다음에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행동까지 보여줬습니다. 뉴런 하나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과학자들도 아직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가설은 점균류 내부의 화학신호 네트워크가 일종의 분산 컴퓨팅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게 맞다면 뇌 없이도 지능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런 점균류의 특성 때문에 로봇 공학이랑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엄청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없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비 온 뒤에 숲속 산책하다 보면 노란색이나 흰색의 젤리 같은 게 나무나 낙엽 위에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점균류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 끈적한 덩어리가 사실 과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보면요. 매일 보면서도 목적을 모르는 지문부터 그리고 뇌 없이 생각하는 점균류까지 인류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게 과학의 매력일 수도 있어요. 하나를 알면 10개의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을 풀다 보면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건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비 온 뒤 숲을 걷다가 노란 점균류를 보면 한번 인사해보세요. 뇌도 없는데 도쿄 지하철을 설계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무늬가 왜 거기 있는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거 좀 묘하지 않나요?